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년 넘게 유럽 농민들을 울린 악마의 식물. 제초제도 안 통하고 뿌리는 2m까지 자라 작물 뿌리까지 싹 잡아먹는 생태계 파괴자. 한국에선 밥상 위에 올라갑니다. 교란종 식물을 퇴치하던 프랑스 박사는 그날 접시 위에 놓인 그 식물을 본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르벨입니다. 프랑스에서 평생 농학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2003년 여름 저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사님, 이번 주만에도 피해 농가가 200곳을 넘었습니다. 제 연구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유럽 전역에 퍼진 한 식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가시상추라는 녀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흔한 잡초 중 하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곧 깨달았죠. 이 식물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는 유럽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프랑스 남부의 포도 농장이었어요. 농장주 피에르 씨가 저를 맞으며 한숨을 내쉬었죠. 르벨 박사님, 이 식물이 뭔지 아세요?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포도밭 사이로 자라난 가시상추들을 보니 정말 끔찍했습니다. 뿌리가 2m까지 깊숙이 뻗어나가면서 포도나무들의 영양분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 결과 포도나무들은 잎이 노랗게 변하며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제초제는 뿌려보셨나요? 물론이죠. 하지만 소용없어요. 오히려 더 무성해지는 것 같다니까요. 피에르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반적인 제초제로는 이 식물을 죽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식물들만 죽고 가시상추는 더욱 왕성하게 자라나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순간 이 식물의 무서운 생존력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바이에른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곳의 밀 농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농장주 한스 씨는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올해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30년 농사 지으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밀밭 곳곳에 자라난 가시상추들은 마치 침입자들처럼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식물들이 자라는 주변으로는 다른 식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독성 물질을 뿜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실험실로 돌아와 가시상추 샘플을 분석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식물의 뿌리에서는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고 있었어요. 일종의 화학전을 벌이는 셈이었죠. 이건 단순한 잡초가 아닙니다. 생태계 파괴자예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지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잡초 하나 때문에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올리브 농장, 스페인의 오렌지 농장에서도 연달아 피해 신고가 들어왔어요. 가시상추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식물과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유럽 농업생태연구소 긴급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그날부터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시상추 퇴치가 제 인생의 최대 과제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연구실에 와서 이 악마 같은 식물을 없앨 방법만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제초제 개발부터 생물학적 방제까지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천적 곤충을 이용한 방법도 써보고 토양 개량제로 생존 환경을 바꿔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시상추는 정말 끈질겼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완전히 박멸할 수 없었습니다. 죽인 줄 알았던 가시상추가 며칠 후 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걸 보면서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식물계의 바퀴벌레라는 별명이 딱 맞는 것 같았죠.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식물 때문에 유럽 농업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을 가시상추와의 전쟁에 바쳤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어요. 이 악마 같은 식물을 유럽 땅에서 완전히 퇴치하는 것이었죠. 2024년 봄, 저는 68세가 되어 연구소에서 은퇴했습니다. 20년 넘게 가시상추와 싸웠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연구 현장을 떠나야 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죠.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남겨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은퇴 후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농업대학교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어요. 교환 교수로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한국이라니.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유럽에서만 살아온 저에게 동양은 너무 낯선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 9월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신기했어요. 거리의 풍경도, 사람들의 모습도,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도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농업대학교에 도착해서 제가 맡게 될 강의실을 둘러보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이었어요. 학생들과 만날 생각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첫 강의 날이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20여 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 젊고 열정적인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앙투안 르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태학을 공부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려던 그때 앞자리에 앉은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유럽에서 문제가 되는 교란종 식물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가시상추를 비롯해 유럽에서 골칫거리가 되는 여러 식물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상추라는 식물이 있어요. 유럽에서는 정말 골치 아픈 녀석이죠. 농작물을 모두 망쳐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이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식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진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가시상추였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가시상추는 깔끔하게 손질되어 접시 위에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삼겹살 쌈채소예요.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쌉싸름한 맛이 고기와 잘 어울려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악마라고 부르며 퇴치하려 했던 그 식물이 한국에서는 음식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이걸 먹는다고요? 네, 당연하죠. 김밥에도 넣고 나물로도 해먹어요. 요즘 인기 많은 채소 중 하나라니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한 학생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더니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가시상추로 만든 김밥, 가시상추 나물, 심지어 가시상추 샐러드까지 온갖 요리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강의를 계속 진행해야 했지만 머릿속이 온통 가시상추 생각뿐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학생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마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가시상추를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의 가시상추 활용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가시상추 요리법부터 시작해서 재배 방법, 심지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 제가 평생적으로 여겨온 식물이 한국에서는 소중한 식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마치 제 인생의 모든 신념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가시상추 활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현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유럽의 골칫덩어리가 한국에서는 정말 환영받는 식재료가 되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이 정말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죠. 지난번에 보여준 가시상추 사진 말인데요. 정말로 한국에서는 그걸 먹나요? 학생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교수님.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식물은 매우 위험합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종이라고요. 그러자 뒷자리에 앉은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런데 저희는 이걸 밥도둑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짜 맛있어서 밥이 술술 들어가요. 밥도둑이라니요? 제가 식물계의 바퀴벌레라고 부른 그 식물을 한국 사람들은 밥도둑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요. 학생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음식이 아니라 잡초입니다. 절대 먹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죠. 그 시선들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강의를 마친 후 연구실에서 가시상추에 대한 논문들을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쓴 논문들도 있었고 다른 연구자들이 쓴 것들도 있었죠. 모든 논문이 한결같이 가시상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식물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멀쩡하게 이 식물을 먹고 있다면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동료 교수 한 분이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김 교수님이었어요. 르벨 교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김 교수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가시상추라는 식물을 아시나요? 아, 그거요? 물론 알죠. 요즘 인기 좋은 쌈채소 아닌가요? 김 교수님마저 그렇게 말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건 교란종 식물입니다. 생태계에 해로워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맛있는 채소인 줄만 알았는데요. 한번 같이 먹어보실래요?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으러 가는데요. 김 교수님의 제안에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그날 저녁 김 교수님과 함께 한국식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곳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온갖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죠. 이게 바로 삼겹살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죠.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향기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님이 쌈채소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이걸로 고기를 싸서 드세요. 접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분명히 가시상추가 있었거든요. 깔끔하게 씻어서 예쁘게 담겨있는 가시상추였습니다. 이게 정말 가시상추인가요? 네, 맞아요.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김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가시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쌈을 싸더라고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어떠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20년 넘게 적으로 여겨온 식물을 입에 넣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어요. 조심스럽게 가시상추 잎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냄새도 나쁘지 않았고요. 정말 먹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이에요. 안전합니다. 김 교수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첫 맛은 쌉싸름했습니다. 하지만 씹을수록 독특한 풍미가 느껴졌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고기와 함께 먹으니 기름진 맛을 중화시켜주는 느낌이었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 교수님이 가시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된장을 조금 찍어서 쌈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한 입 먹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맛있었거든요. 쌉싸름한 가시상추와 고소한 고기, 그리고 진한 된장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알던 그 가시상추가 맞나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아주 인기 좋은 채소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평생적으로 여겨온 식물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더욱이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가시상추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한국과 유럽의 환경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요? 하나는 확실했어요. 오늘 경험한 일이 제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다는 점이었죠. 가시상추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상추를 직접 먹어본 후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평생적으로 여겨온 식물이 맛있었다니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김 교수님이 제게 제천으로 농업체험 행사에 함께 가자고 제안해 주었어요. 한국의 농업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던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특히 가시상추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궁금했거든요. 토요일 아침 일찍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프랑스의 시골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행사장에 도착하니 여러 농가에서 나온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한 명 있었어요. 72세라고 소개된 이만수 할아버지였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가시상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이며 대답하시더라고요. 가시상추요? 그거 참 좋은 풀이지. 된장 찍으면 예술이야. 또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식물이 다른 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 물어봤어요. 해를 끼친다고요? 저는 그 풀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할아버지는 오히려 그 풀과 잘 지내고 있다고 하시면서 직접 재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뒤뜰에서 기르고 있어요. 한번 보러 갈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가시상추를 재배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유럽에서는 박멸하려고 애쓰는 식물을 말이죠. 할아버지는 집에서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한옥이었는데 정말 정겨웠어요. 뒤뜰로 안내받아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가시상추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가시상추야. 하지만 유럽에서 본 것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질서하게 번식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자라고 있었어요. 비결이 있지. 이 풀도 사람처럼 관심을 받으면 착해져. 더 놀라운 건 가시상추 사이사이에 다른 채소들도 심어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상추, 깻잎, 고추까지 다양한 작물이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식물들이 죽지 않는지 물어보니 할아버지는 서로 도우며 산다고 대답하셨어요. 왜 죽어? 서로 도우며 사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시상추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모두 시들어버렸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조화롭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가시상추 잎을 몇 개 따주시면서 지금이 가장 연하고 맛있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잎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유럽에서 본 것과 똑같은 가시상추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더 싱싱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별거 없이 그냥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셨습니다. 물도 적당히 주고 가끔 이야기도 해준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풀도 고마워하는지 맛있게 자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가시상추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계셨어요. 잡초가 아니라 하나의 작물로 인정하고 계셨죠. 저는 이 식물이 원래 유럽에서 들어온 외래종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도 여기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자란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땅을 기름지게 해주는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더욱 의문이 생겼어요. 같은 식물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모든 풀은 쓸데가 있다는 게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의 철학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가시상추를 조금 따서 된장과 함께 내어주셨어요.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제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같은 식물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이만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같은 식물이 유럽에서는 재앙이고 한국에서는 축복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며칠 후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함께 보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주말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제천 근처의 작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50년 넘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터득한 지혜들이었죠. 교수님, 자연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시상추를 연구할 때 데이터와 논문에만 의존했었거든요. 실제 자연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는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죠.
산 중턱쯤 올라가니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기 보세요. 가시상추가 자라고 있어요. 정말 야생 가시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주변에 다른 식물들도 함께 자라고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본 것처럼 다른 식물들을 말려 죽이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글쎄요. 자연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가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가시상추 근처에 쪼그리고 앉아서 땅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조금 파보시더라고요. 이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여러 식물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땅이죠.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혹시 문제는 가시상추 자체가 아니라 환경에 있는 건 아닐까요? 유럽의 토양과 한국의 토양이 달라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이 식물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건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보세요. 가시상추는 깊은 뿌리로 아래쪽 영양분을 가져오고 상추는 얕은 뿌리로 위쪽 영양분을 먹어요. 서로 경쟁하지 않는 거죠. 정말 신기한 설명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식물이 같은 영양분을 두고 경쟁한다고만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자연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식물은 질소를 고정해서 다른 식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어떤 식물은 해충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유럽에서는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마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고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가시상추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되었던 건 아닐까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사람도 풀도 쓸 때가 있어요. 다만 그 쓸 때를 찾는 게 중요하죠. 할아버지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깊었습니다. 모든 존재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넘게 가시상추를 적으로만 여겨왔는데 정말 그게 맞는 접근법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놓친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가시상추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읽어봤어요. 가시상추의 부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가능성도 찾아보려고 노력했죠. 놀랍게도 몇 가지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시상추가 토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었고, 특정 조건에서는 다른 식물과 공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니. 저는 지금까지 이런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왔던 것 같았어요. 가시상추는 나쁜 식물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말이죠. 할아버지와의 산행은 제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가시상추도 자연의 일부이고 적절한 환경에서는 다른 식물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할아버지와의 산행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시상추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이 식물을 활용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한국의 가시상추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요리법부터 재배 방법, 심지어 건강 효능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죠. 가장 놀라운 건 가시상추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유럽에서는 박멸 대상인 식물을 한국에서는 돈을 주고 사서 먹는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김 교수님께 부탁해서 실제 가시상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장이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가시상추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농장주 박 씨는 50대 중반의 활기찬 분이었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농장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어요. 이 가시상추가 정말 인기가 좋아요.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공급이 부족할 정도예요.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가시상추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작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냥 방치하면 다른 식물들을 해칠 수 있지만 적절히 관리하면 아주 좋은 채소가 된다는 거였죠. 비결이 뭔가요? 밀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박 씨는 가시상추를 일정한 간격으로 심고 정기적으로 솎아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다른 작물과 번갈아가며 재배하는 윤작 시스템도 활용하고 계셨어요. 농장을 둘러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가시상추만 따로 재배하는 구역이 있었고 다른 채소들과 함께 기르는 구역도 있었어요. 각각의 구역마다 서로 다른 관리 방법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이 식물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전혀 문제 없는데 신기하네요. 박 씨는 가시상추를 15년째 재배하고 계셨는데 한 번도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토양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박 씨의 마케팅 방법이었어요. 가시상추를 단순히 채소로만 파는 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홍보하고 계셨거든요. 이 채소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도 좋아요. 요즘 건강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실제로 가시상추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자료도 보여주셨는데 일반 상추보다 영양가가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박 씨는 또한 가시상추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도 개발하고 계셨어요. 건조 가시상추, 가시상추 분말, 심지어 가시상추 차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창의적이네요. 뭐든지 먹어보고 활용해보는 게 우리 민족성인 것 같아요. 박 씨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활용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았어요. 농장을 떠나기 전에 박 씨가 특별한 걸 보여주셨습니다. 가시상추를 이용한 퇴비 만들기였어요. 가시상추의 잎과 줄기를 발효시켜서 다른 작물에 좋은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순환 농업을 하면 일석이조예요.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물을 오히려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혜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시상추를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유럽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가능할까요? 가시상추를 박멸하려고만 하지 말고 활용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꼭 제거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그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한국에서 보낸 몇 달간의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시상추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달라졌거든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놀라운 발견을 알려야 했습니다. 연구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경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가시상추를 적으로 여겨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게 유익한 식물이라고 말한다면 믿어줄까요? 결국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가시상추 재배 농가 사진부터 시작해서 영양성분 분석표, 토양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자료까지 모든 것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은 유럽 농업청의 마르틴 국장이었어요. 그와는 20년 넘게 가시상추 퇴치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온 사이였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어려웠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마르틴에게 오랜만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적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와의 만남, 가시상추 재배 농가 방문, 그리고 무엇보다 가시상추가 한국에서는 소중한 식재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해법이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가시상추를 박멸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메일을 다 쓰고 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보내도 될까요? 동료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마르틴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당황스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앙투안, 정말 놀랍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한국의 환경이 다른 건 아닌가요? 과연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르틴의 의견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보강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죠. 김 교수님께 부탁해서 한국의 가시상추 연구 논문들을 번역해서 받았어요. 또한 실제 재배 농가들의 수익 데이터도 구해왔습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했거든요. 한 주일 후 더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르틴뿐만 아니라 유럽 농업생태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에게 보냈어요. 가시상추 활용을 통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럽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했어요. 보고서에는 3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첫째, 가시상추의 식용 가능성과 영양가. 둘째, 적절한 관리를 통한 생태계 조화 방법. 셋째, 경제적 가치 창출 방안이었죠. 특히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시상추 재배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어요. 여러 동료들로부터 관심 있는 답장들이 왔거든요. 물론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가장 기쁜 소식은 독일의 한스 농장주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가시상추 때문에 밀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절망했던 그분 말이에요. 르벨 박사님,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혹시 한국의 재배 방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한스 씨의 메시지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제안이 실제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농업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주선해서 유럽 농민들에게 직접 재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또한 유럽농업청에 정식으로 연구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시상추 활용 방안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는 내용이었죠. 유럽의 가시상추 문제, 한국식 해법으로 접근하기라는 제목의 제안서였어요. 소규모 실험 농장에서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단계별 계획을 담았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아니면 너무 급진적인 아이디어라고 거부당할까요? 한 달 후 드디어 답변이 왔습니다. 유럽 농업청에서 제 제안을 검토한 결과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마침내 한국에서 배운 지혜를 유럽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가시상추가 더 이상적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식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만수 할아버지와 마지막 만남을 갖는 것이었죠.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흔쾌히 응해주셨어요. 이번에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천의 작은 삼겹살집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가 먼저 와 계셨어요. 오랜만에 뵈니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할아버지, 저 내일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시간이 참 빠르네. 그동안 한국이 어땠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물음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씀드렸죠. 삼겹살이 구워지는 동안 저는 할아버지께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유럽 동료들에게 보낸 보고서 이야기, 농업청의 시범 사업 승인 소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주시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잘 됐네요. 이제 그 풀도 유럽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말 가시상추가 유럽에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랐어요. 고기가 다 구워지자 할아버지가 쌈채소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당연히 가시상추도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 식물을 보고 경악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소중한 채소로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쌈을 싸주셨어요. 가시상추에 삼겹살을 올리고 된장을 조금 찍어서 말이죠. 그리고 저에게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천천히 맛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쌉싸름한 가시상추와 고소한 삼겹살, 진한 된장의 조화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처음 맛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년 넘게 적으로 여겨온 식물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할아버지, 이 풀을 평생 미워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 고백에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미워할 게 뭐 있어요? 몰랐던 거죠. 이제 알았으니 됐잖아요. 할아버지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웠어요. 정말 큰 스승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할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직접 기른 가시상추 씨앗이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심어보세요. 잘 키우면 좋은 채소가 될 거예요. 씨앗을 받아들고 보니 정말 작고 소중해 보였어요. 이 작은 씨앗이 유럽과 한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잊을 게 뭐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사시면 돼요. 할아버지와 헤어지는 순간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있었어요. 유럽에 돌아가서 가시상추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것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교환 교수로 온 것뿐이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기분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혜가 정말 대단했어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기회로 바꾸는 능력, 그리고 무엇이든 일단 먹어보는 용기가 놀라웠죠. 가시상추는 더 이상 제게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유럽과 한국의 서로 다른 관점을 이어주는 특별한 존재였죠. 프랑스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할아버지가 주신 씨앗을 심는 것이었어요. 작은 화분에 정성스럽게 심고 매일 물을 주며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 작은 새싹이 돋아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다시 한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희망의 씨앗이 프랑스 땅에서도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시상추를 통해 배운 지혜를 유럽 전체에 퍼뜨리는 일이었어요. 잡초라 불리던 식물의 인생 역전, 그 놀라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인의 식탁 위에서 다시 태어난 가시상추처럼 우리의 고정관념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 나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